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12번째 마지막 강의로 요약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까지 진행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돌아보며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크게 5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한국 경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한국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후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의 한국 경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선행 조건이 거의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발국에 해당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근대는 19세기 후반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천, 원산, 부산 등 주요 항구가 대외적으로 개방된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개항되기 이전에는 중국과의 정치적 성격의 육로 무역을 제외하면 폐쇄 경제에 해당하였습니다. 한국은 개항이 되면서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도입되었고 그에 근거하여 근대적인 제도들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근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한국을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사례에 근거할 때 일본의 식민 지배는 개발과 차별이라는 양면적인 특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초기의 식민지 시기 연구자들은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일본인과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는 수탈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개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근대적인 경제인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1910년에 151개에 불과했던 공장 수가 1938년에 6,590개로 무려 43.6배만큼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 수요 공장 수는 1920년대 후반을 경계로 일본인 소유 공장 수를 능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의 한국인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근대적인 경제인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식민지 경제구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경제성장은 일본 자본 및 기술의 유입과 일본 제국 경제권의 성립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해방 이후에는 이런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식민 지배의 물적 유산으로 많은 귀속 재산을 넘겨받았지만 식민 지배의 차별 정책으로 그것의 관리와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보완적이었던 남한과 북한의 분단은 한국 경제를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 공공시설들을 파괴하여 한국 전쟁 직후의 한국 경제는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러한 임박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는 한국 경제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제공된 원조는 전부 무상 원조였지만 자립경제의 기반 조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기관 산업의 건설을 원했던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조는 경제 안정을 원조 정책의 목표로 채택했던 미국의 방침에 따라
소비재 중심으로 도입되어 300산업과 같이 소비재 산업의 신속한 재건과 성장을 촉진했고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철도, 전력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의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개항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근대적인 금융제도, 재정제도, 시장 관련 제도, 기업제도 등이 도입되어 확산되었지만 해방 이후까지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이어져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요인을 지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여 발달했던 경제 제도가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단절되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속재산으로 일반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했지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한 데는 금융기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재정제도 역시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제도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파괴로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았고 교통, 통신, 전력시설의 파괴로 시장은 전국적으로 통합되지 못해 중소규모의 소비재 생산 기업들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결과 1960년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제1차 산업은 39%, 제2차 산업은 14%, 제3차 산업은 47%로 제조업의 성장은 저조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1961년 박정희 정부가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했던 것입니다. 이 표는 이전 강의에서 소개했던 것인데 1950년에서 1992년 기간 동안에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56개 대표 국가들의 대부분은 3%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3%를 초과하는 국가는 56개 국가 중에서 1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14개국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3개국에 불과했는데 이들 3개 국가의 성과는 경제발전 이론에 다양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연하게도 이들 국가 전부가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 국가들이 공유하는 유교 문화의 전통을 강조하는 이론도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좌에서는 이런 보다는 경제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이 경제 발전 이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재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를 위한 선행 조건이 하는 후발국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과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경제 성장을 주도할 만한 민간 기업의 발전하고 금융과 같은 다양한 기술도 충분히 갖추지 않아 사회적 자본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이 담당할 수 없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을 보완하여 경제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발전국가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추상화하여 만들어진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발전국가라 하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축적 수준, 민간기업의 발전 수준, 경제제도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나라마다 정부의 역할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의 정부의 역할, 대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물론 한국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서로 달랐을 것이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정부 역할을 설명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